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물지도를 펼쳤잖아요. 보이죠? 여기 지금 금강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보입니다. 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보물지도예요. 난 다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인욱 씨는 이 보물지도. 손가락이 보이는데. 손가락이 보입니까? 눈 좋네. 네. 우리 경아 씨는 뭐가 보여요? 여기 지금 네.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이랑 다 나와 있네요. 너무 잘 보입니다. 진짜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보물지도 속의 보물을 우리 선장님께서 샅샅이 찾아주실 예정이거든요. 기대되죠? 네. 좋습니다.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선장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실 선장님 저희가 모시기 전에 보물지도를 펼쳐놓고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어떤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보물.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그 보물. 뭘까요? 예, 물론 돈이 있기 전에 저희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 걸까요? 금속을. 황금! 금괴. 예, 맞습니다. 황금. 아마 이거는 전 세계 어디한테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금속을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황금을 고르겠지요. 네. 저는 다이아. 다이아는 금속이 아닙니다. 그럼 황금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는 황금을 좋아했을까요? 돌반지 때부터. 돌반지. 네. 신라 시대 때? 저거부터 8,00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아주 깊은 역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황금을 좋아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우리 인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저희가 보물지도라고 지식 속에서 보물을 캔다 이렇게 의미 전달은 했지만 사실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건 금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제 진짜 금 이야기, 진짜 보물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보물. 위치도 좀 찍어주세요. 우리는 왜 황금을 좋아할까요? 전 세계에서 황금은 신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금을 왜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예, 좋은 지적이에요. 반짝이니까. 반짝이죠. 근데 많은 금속들 아주 그냥 잘 닦아놓으면 반짝거려요. 네. 변하지 않아서 잘? 맞습니다. 첫 번째로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녹슬지도 않고요. 몇천 년 지나도요. 발굴을 하면은 맨 처음 묻었던 때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아름답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가공성이 아주 잘 늘어나고 잘 펴져요. 그러니까 24K는 찌그러지더라고요. 예, 금은 약해서 입으로 깨물면 이게 흠집이 나요. 그래서 왜 옛날 왜 해적들 지도 왜 영화 보면은 깨물어 보고 깨물어 보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진짜 금이면 이게 흠집이 나와요. 자, 1g 정도만 있으면은 그거로 얼마나 길게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g. 예, 돌반지 정도. 네. 1g이면 그냥 한 이 정도? 무려 3kg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한 3kg 정도. 네, 3kg 거리. 그러면 정말 정말 가늘게 신처럼 했을 때라는 거. 그렇죠. 이 정도 금이 있으면요, 우리 스튜디오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펴지고 어디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금으로 장식 못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황금 좋은 건 다 안단 말이죠. 네. 황금은 어떻게 캐면 돼요? 황금이요? 네. 이게 땅 파던데요? 땅을 파요. 네. 어디 파면 될까요? 이거 예, 금속 탐지기. 금속 탐지기. 네.
아니면 멋있네. 그 물 흐르는데 사금 같은 거 채취하는 것도 봤어요. 맞습니다. 예컨대 신라 금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찾고 올게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산금하고 사금이 있어요. 산금은 산에서 캐는 황금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무데나 파면은 다 나오면은 아니, 그럼 황금이 아니죠. 그렇죠. 희소성이 없지. 그거. 예, 귀해요. 그래서 운 좋게 이제 광석으로 나와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캐는 것이죠. 저희는 그걸 이렇게 말하죠. 노다지라고 노다지. 말하죠. 노다지. 그게 이제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금맥을 말하는데 그게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신라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비록 황금은 없지만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캘 수 있는 게 바로 사금이에요. 사금. 사금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 한 10분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오. 알려주세요. 10분 동안 그거 알려주십시오. 10분 배워서 평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아무 데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금이 그 상류 어딘가에 금맥이 있죠. 그럼 그게 물이 흐르면서 금을 이제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 안에 그 금이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금은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강 바닥에 보면 흙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을 퍼가지고 이렇게 패닝 접시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잘한 알갱이가 그게 황금이 되는 거예요. 아, 입자가 더 무거우니까. 제일 무거우니까 그 좀 원리가 간단해요. 자, 산금, 사금.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황금을 얻는 방법. 약탈. 약탈. 이 사람이 안 되겠네. 가만히 있다가 저희가 이 황금이 귀하잖아요. 또 황금은 잘 녹이면 완벽하게 또 다시 또 재활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도구를 아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 있는 수많은 고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황금들이 많았는데 파면은 다 옛날에 파헤쳐 간 거밖에 없어요. 내같이 생각한 사람이 많았네요. 정말. 그렇죠.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러시아에 아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표트르 대제라는 분이 있는데 시베리아 총독에 잘 보인다고 황금 금알을 막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트르 대제가 너무 좋아서 아니 너 거기서 황금 금광을 찾았냐? 그러니까는 이 총독이 거기서 말을 멈추면 되는데 왕이시여 금광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고분들이 많은데 무덤 파면 황금 많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 녹였습니다. 우리를 욕먹을 말하면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큰 벌을 받고 그러게. 아유. 아니 문화재를 팠으면은 그걸 갖다 놓으면 수백 배 가치인데 그걸 녹여가지고 돌반지를 만들었으니 예, 으이그. 칙령을 내려요. 표트르 대제가 전 시베리아에 무덤을 파서 함부로 도구라거나 황금을 가져가지 말 것이라고 법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좀 몸을 사리지 않았을까요? 도굴꾼들이? 그래서 더 도굴이 많아졌습니다. 소문이 났구나. 보물이 아니, 많나 보다 하고. 딱 칙령을 봐요. 네. 무덤 파서 황금 가져가지 말 것. 아, 무덤 파면 황금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리게 소문이 되는 났어. 꼴이네요. 예. 아,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황금을 좋아하고 또 황금을 훔치는 그러한 그 역사가 반복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알갱이들을 저희가 모았어요. 네. 그럼 그게 끝인가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죠? 녹여야 돼요. 녹여야 됩니다. 어. 예.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에서 보면은 석기 시대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무슨 시대죠? 청동기. 청동기, 철기, 철, 청동, 금. 공통점 뭐죠? 뭐가 필요할까요? 불. 불.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황금은 그 전부터 반짝거리는 걸 다 알고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금관, 그러한 장식들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 가공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냥 덩어리로만 있으면은 사실 덩어리 가지고 뭐 쓸모 있는 게 없는데 그걸 녹여가지고 만드는 기술. 예.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 보배다. 황금이 쌓여 있어도 녹일 수 있어야 아.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안 녹여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황금이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귀하려면 그걸 아주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두 다 좋아하는 범용성. 지금은 뭐 카드가 있고 다 송금 받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니면은 신라시대 때 저기 머나먼 나라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돈을 쓸까? 뭘 좋아할까?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황금은 좋아할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 황금은요, 다양한 물건에 붙일 수도 있어 예술을 구현할 수도 있고 가치도 높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끼고 또 거기가 귀하니까 가장 첨단의 가장 중요한 예술들을 담아낸 거였어요. 그럼 언어랑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에서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제가 황금 싫어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잉카나 마야, 아프리카, 유럽, 시베리아의 동토지대에도 황금은 가장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그냥 금괴만 떠올리는데요. 금괴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 예술을 보면은요, 과거 사람들의 예술과 그 가장 첨단의 그러한 기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게는 황금은 돈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바로 그렇게 역사를 전하는 타임캡슐로 보인답니다. 아, 전하는 매개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세계 최초의 황금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황금 인간이요? 인간이요? 네, 온몸을 황금으로 칠한 사람이 이제 우리 왜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네. 탕카멘에 보이는 화려한. 제가 이집트면 이 문제 낼 리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모른다. 이집트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요? 네네네. 아, 유럽에. 프랑스. 프랑스 아니에요. 영국. 영국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 못한 세계 최초의 보물 어디서 나왔냐? 정답은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예, 불가리아 전생도 못했잖아요. 불가리아는 요구르트가 유명한데? 불가리스. 아니에요. 그런가요? 잘 안 했다. 한 40년쯤 전에요. 네. 불가리아의 네. 해안가에 아주 유명한 바르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트랙터 기사가 땅을 파다가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팠더니만 전체가 다 옛날 무덤이었어요. 오. 근데 거기에서 무덤이 나왔으니까는 뭐 이제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죠. 근데 온 몸에 황금을 다 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기껏해야 아까 말한 뭐 한 3,000년 투탕카멘 왕처럼 인 줄 알았는데 고고학자가 딱 재보니까 무려 6,000년 전이 나왔어요. 와, 사치가 심하시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었길래 사치를 부렸을까? 그러니까요. 예, 정답은 그게 그분이 있는 곳이 바닷가였어요. 바다에서 교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구나. 돈을 버신 겁니다. 그 돈으로 이제 사방에서 금을 모아서 거기 자기가 사치를 부리고 족장이니까 족장에 그냥 가면은 위험이 없는데 황금을 쫙 바르고 나타나신 거죠. 예,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함께 묻어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보면은 아주 그 키도 딱 우리 정인욱 선수보다 조금 작았어요. 180 정도 돼요. 아니, 6,000년 전에 키가 180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원래부터 왜 그 금수저 집안. 그러니까 잘 먹고. 좋겠다. 예. 투탕카멘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세계의 황금의 기원은 아직까지는 불가리아이다. 지금 근데- 이거보다 더 일찍의 자료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황금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온 몸을 황금으로 칠하고 문화가 발달한 건 이게 처음인데요. 그럼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집트는 그 다음에 막 나오는데 이 불가리아는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불가리아는 나중에 그 지역은 아마 해상 교역 거점이었다가 그 해상 그 교역이 다 망가졌나 봐요. 더 이상 거기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함께 이제 없어져. 나간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러한 문명이 되었죠.
고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고학은 역사가 밝혀주지 않은 것을 이렇게 밝혀준단 말입니다. 역사가 고고학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발견을 해서. 좋은 지적이에요. 어떻게 대학원 고고학부를 한번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요? 아나운서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예.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런데 황금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요? 나 말고. 황금을 다 좋아해요. 네. 자, 알지만은 저희는 만약에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로또가 됐다 하면은 집 집 사기. 사지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집 사고 아니면은 네. 뭐 저축 네. 땅 사고. 이런 거 다 하죠. 네. 근데 돈만 생기면은 황금을 사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라요? 발라요? 네, 황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황금 거죠. 팩트. 바로 초원의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 네, 기마민족에 들어봤죠. 네. 예. 기마민족들은요, 집이 없어요. 그렇죠. 농경민족들은 저희는 땅에서 밭을 간단 말이죠. 근데 기마민족들은 자기가 가축들을 대고 풀을 먹이다가 이 풀 다 먹으면은 이동을. 옆 산으로 이동해야 돼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없어요. 재산을 옮길 수 있는 걸로 하려면 그렇죠. 제가 예컨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정인호 선수님께 제가 출연료로 100억씩 드려요. 예컨대. 오. 하지만 단서를 붙여요, 제가. 대신 앞으로 여러분들은 집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래요? 그 돈을 200억을 현금으로 모아둔다 쳐보세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부피가 작고 가치가 있는 걸로. 그렇죠. 옷도 무조건 단벌 신사가밖에 안 돼요. 그렇네. 그래서 기마민족들은요, 왕의 무덤도 발굴해보면 왕이요, 바지도 다 기워 입고 그래요. 그게 돈이 없어가 아니라 옷장이 없잖아요, 집에. 옷집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황금을 가볍게 바르고 거기다가 또 세공 기술도 아주 최고의 장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최고의 황금 유물들은 바로 유라시아 초원의 기마민족들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외네요. 이해가 네.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한 주문 제작 기술이 중국에까지도 펼쳐졌었어요. 얼마 전에 흉노인들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이렇게 네모난 황금 장식판인데 화려한 동물이 있는 너무나 명품인 거예요. 와우! 놀랐죠? 그 판을 뒤집으니까 한자로 새겨져 있었어요. 아,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그 인즉 이제 중국에 있는 장인들한테 주문 제작을 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장인들이 멋있잖아요. 나중에 자기네 중국 안에 있는 귀족들한테도 똑같은 황금 장식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황금 유물의 황금 기술이 전 아시아로, 동아시아로 나중에 한국까지 오는 거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의 국보를 직접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2400년 전에 황금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봐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화려하죠? 이거는 단 하나의 무덤에서 발견되었거든요. 한 명분이라는 거예요. 한 명분입니다. 와. 그 한 명은 온 몸에 옷을 입었는데 다 황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황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죠? 왕관. 예, 신라 금관이 떠올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동아시아의 황금 예술들은 다 초원에서 왔는데 그러면은 기마민족들은 황금 금관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쓸 것 같아요. 왜 안 쓸까요? 말 말 타다가 타다가 다 날아가니까.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차라리 예. 말 한 장에 하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을 안 쓰고 이제 온 몸에 이제 몸을 발랐거든요. 아니 저게 지금 다 장신구랑 예. 뭐 옷에 붙이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이게 따로 우리 같이 금괴 같은 건 없어요. 무거우니까 말에 이걸 못 갖고 다니니까 네. 아주 얇게 얇게 해서. 펴가지고 옷에 붙여가지고 여기 모자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발견 당시에는 네, 옷감 같은 거는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그렇죠. 금만 저렇게 쫙 남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게 발굴하면은요, 옛날에 그 옷감의 색깔만 희미하게 남아있고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대부분 다 도굴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고분 이름이 이식 고분이라고 해서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발굴 당시에 그 무덤이거든요. 아, 지금 네. 뼈랑 뼈 있죠. 예, 뼈하고 있네요. 인골이 네. 있고 4,000개 정도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하나하나를 1mm 다 기록을 했었어요. 고고학자가. 숨 딱 참고 하나씩 다 기록해야 돼요. 왜냐? 얼굴 쪽에다 조금만 올려서 기록하면은 귀걸이가 되겠죠. 근데 이걸 내가 약간만 밑으로 기록했어요. 목걸이가 돼.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그렇죠. 목걸이. 그거는 고고학자가 발견 당시에 몇 센치를 완벽하게 기록하냐 마냐 그 차이예요. 아,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되겠네요. 대충 쓰려고. 섬세하지 못하거든요. 이쯤이면 뭐 귀, 여기면 무릎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려 4주 동안에 고고학자가 빽빽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박물관에 보이는 화려한 유물들이 있죠. 그 뒤에는 고고학자의 피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옷 입는 취향을 봐서는 최소 불혹 이상은 되셔야 그리고 납득이 예, 갑니다. 일단 유목민들은요 부록쯤 가면은 대부분 다 안 계십니다. 아, 수명이 짧으니까. 왜냐하면 아. 그 전쟁 계속 하고 말 타기 네. 때문에요. 예, 그러면 20대. 20대가 저렇게 입는다고? 아닙니다. 어. 이분은 10대였습니다. 네, 이분은 대략 한 17에서 18세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전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근데 이게 왜 도굴이 안 됐지가 더 궁금했거든요. 오. 이것도 재미있는 일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카자흐스탄 가면은요, 우리나라 고인돌이나 고분처럼 사방이 다 이렇게 황금 고분인데 옛날에 다 도굴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가면은 고분 있으면요, 가운데가 움푹 파여져 있어요. 아, 이미 털려 있다는 안타깝다. 거. 이미 다 털렸어요. 그러는데 자동차 카센터를 짓는다고 거기 이제 고분이 있는데 이제 파괴해도 되겠냐 연락 온 거예요. 고고학자한테. 가봤더니만은 가운데 이게 다 이미 도굴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건물 못 짓게 하면은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 뭐 어차피 도굴됐으니까. 이미 털린 거니까. 근데 거기서 한 고고학자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고고학자는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혼자 그거를 고집부립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 그 카센터 가기 전에 발굴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적이 생깁니다. 있었군요. 가운데에 왕이 있었고요. 바로 옆에 그 왕을 모시던 신하의 무덤이 또 나온 거예요. 와. 이 사진 보는 것처럼 바로 옆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는 도굴꾼도 모르니까 도굴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아. 예, 원래 도굴꾼이 아니면 다 털렸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도굴이 안 된 황금 인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도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고고학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아, 이 말이 아니고. 아, 이제 갑자기 좀 뭔가 이상한데, 여기. 근데 이때 이 고고학자가 흥분하지 않고, 흥분해서 막 파재 끼면은 아까 말한 그런 옷을 상할 발견할 수도 수가 있으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밝혀졌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나이가 적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호위무사였을 것이다. 아. 어떻게 보면 18세 정도에 죽었는데 저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서부터 죽음을 불사하고 무공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 싶어요. 저 정도 황금 옷을 입을 정도의 저 나이에. 그래서 상상해서 복원한. 상상이지만 물론 완벽하게 다 모르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 정보를 캐서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는 이런 꼼꼼함과 동시에 탐정과 같은 추리력이 요구됩니다. 예.
오늘 약간 탐정 복장 같아요. 그때 그 한 고고학자의 노력으로 카자흐스탄의 국기가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났습니다. 화려하죠. 네. 그 황금인간의 장식이 이렇게 됐어요. 와. 그 카자흐스탄에. 국장이에요, 저거. 국장입니다. 예. 와. 어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라는 게 그 마크를 말하는 건가요? 예. 아. 그전까지는 카자흐스탄이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소련의 밑에 있었잖아요. 네. 독립을 하니까 우리 독립한 나라를 대표할 게 필요해. 아, 그러면 우리 이 황금 인간의 그 장식으로 하자가 된 겁니다. 대표할 만한. 네. 한 나라의 국장을 정한 발견이었네요. 황금은 단순하게 값 이상의 각 국가의 자존심, 독립심까지도 말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유라시아만 이야기하니까는 좀 재밌긴 한데 좀 너무 먼 것 같지 않아요? 좀 가까운 데도 봅시다. 맞아요. 예, 아니 뭐 황금이 뭐 해외에만 있나? 맞아. 우리도 우리나라도 있어. 황금 네. 많다고요. 많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집 돌반지도 있고요. 그럼요.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황금 유물은 뭐가 있을까요? 금관. 금관.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다 있어요. 하지만 신라가 제일 강렬하죠. 네. 우리나라 황금은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청동기 시대요. 청동기 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 예. 정답은 삼국시대예요. 오. 상당히 늦어요. 왜요?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을 만들 수 있었지만 황금을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은요, 황금 대신에 다른 귀중품을 더 좋아했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옥. 아, 진짜요? 맞아요. 이라고 오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같은데. 바로 다시 네. 박물관에서 옥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서. 맞아. 네. 또 우리 할머님들은 옥반지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별 몇 개 하면서 옥 장판도 있고요. 맞아요. 옥장판도 있고. 예. 네.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옥 좋아하는 나라가 그 동아시아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예. 오. 한국과 중국은 유독 이 옥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옥은 사실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옥을 좋아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황금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었어요. 아. 네. 그랬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왜 우리 어르신들 투지폰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줘도 잘 안 쓰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옥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신라 때 모든 게 바뀌어 버려요. 초원에서 널리 유행하던 황금 문화 기술이 이때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전이에요. 1921년도에 신라의 금관이 최초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모두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21년이요. 네, 딱 100년 일제 전입니다. 강점기 때. 투탕카멘보다 더 빨라요. 발견된 시기가요. 네, 투탕카멘보다 더 빨리 나왔는데요. 이때 원래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이제 식민지 만들어 놓고 주로 이제 가야하고 뭐 평양 이런 데를 막 발굴하려고 그랬었는데 신라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때 어떤 분들이 경주 가면은 이렇게 많은 카페들 많죠. 뭐 네. 황리단길이라고도 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옛날에 주막이 있었는데 주막을 확장하려고 파다가 옆에 있는 고분을 건드린 거예요. 아하. 근데 순사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데 너무 영롱해. 이게 고분에서 나온 고분을 갖다 애들이 가지고 논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금관이 처음 발견됩니다. 우리도 좀 늦게 발견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 싶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게 이때 일본 사람들이 엉터리를 발굴을 해가지고요. 이 금관총 유물의 금관 일부는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예, 지금도 이거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도 위치도 뭐 아까 제가 왜 세세하게 다 기록한 게 고학자라 그랬잖아요. 대충 황금이라 친단다 해서 그냥 엉터리 발굴을 해가지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요. 많이 훼손돼 있군요. 많이 손댔습니다. 하지만 신라도 전 세계적인 황금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때 처음 알려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변방에 있는 오랑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명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널리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라의 화려한 금관 있죠. 누가 처음 발명했을까요? 아, 누가 만든 걸까? 예, 어디서 그 형태를 가지고 왔을까요? 중국. 중국. 우리 엔간하면 다 중국 아니야? 중화사상. 아니, 아닙니다. 예, 사실 근데 그거는 심각한 우리 국제적인 문제인 게요. 오. 한국이 그냥 중국의 일부 대충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략 그냥 중국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러한 그 신라 특유의 형태 있죠. 나무가 올라간 듯한 특유의 금관은 중국에 없어요. 오. 고구려도 없어요. 백제도 없어요. 신라에서만 발견되는 근데 특징이구나. 신라는 갑자기 자다가 꿈에서 그 나왔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야 넓혀 보니까 시베리아의 샤만들이 쓰고 있는 금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크림반도 이런 데서 신라 거와 너무나 유사한 금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도 보세요. 갑자기 이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신라 금관과 같은 황금 금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됐어요. 신기하네요. 어느 쪽이 먼저죠?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먼저. 신라가 먼저입니다. 예, 신라가 먼저이면 좋겠지만은 네. 훨씬 다른 데가 빨라요. 에잇! 예, 초원 지역이 가장 빠른데, 어. 그러니까 초원 지역은 관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초원의 주변 지역들에서 이 신라 금관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디가 신라고 어디가 저기 그 아프가니스탄 거 헷갈릴 정도로 유사해 보여요. 저 왼쪽 밑에 게 신라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안 헷갈립니다. 나도. 예. 우리께 제일 예쁜. 제일 우리께 예뻐요. 제일 예뻐. 자, 그런데 서로 지역은 다른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바로 나무 같은 모양이 그 금관 위에 꽂혀 있어요. 마치 사슴뿔 같은 사슴뿔 느낌. 같이. 네. 예, 사슴뿔하고 나무. 그래서 저기 가운데 저렇게 사람 얼굴이 있는 저거는 크림반도에서 발견된 그러한 금관인데 저기도 금관이에요, 저게? 네, 저것도 금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쓰는 거예요, 머리. 오. 예. 왜 저런 모양을 머리 위에 썼을까 생각해 보면은 금관이 왜 이렇게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동시에 나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단서가 돼요. 여기에서 왜 머리 위에 나무를 갖다가 형태를 달았을까요? 위험이 있어 보이려고. 위험. 예. 와이파이. 와이파이. 어떻게 우리 정인욱 역시 이름이 좋아서 아니, 이게 답이라고요? 관련이 있나요? 정답입니다. 오. 자, 우리 나무가 어떻습니까?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동화 있죠. 제크와 콩나무. 네. 막 올라가 하늘 닿잖아요. 네. 네. 바로 하늘과 닿는 그러한 안테나와 같은 걸 상징해요. 오. 또 사슴뿔 어떻습니까? 매년 자라요. 자라면서 하늘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끊임없이 하늘과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라의 왕은 샤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과거 왕들은 사실 샤만의 역할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저게 명을 전한다. 그렇죠. 하늘의 뜻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겼나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보다 월등하게 잘난 사람인 척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분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데 저만 돼요. 그러면 제가 혼자 구글링해서 다 알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저 관을 쓴 자만 하늘과 통하는 와이파이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신성화 왕입니다. 되겠네. 왕, 신을 대리하는 바로 신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을 쓴 자만이 그 와이파이를 통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혼자 왕이 될 수 있다. 선택받은 자다. 자, 누가 이 관을 훔쳐서 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죠. 싸움 나겠죠. 그럼 와이파이 안 터져? 예. 예.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권력을 세습하는 방법. 어려서부터 머리통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두라고 그래요, 편두. 아, 저관을 쓸 수 있는 두상이 따로 있다. 그렇죠. 우리 요즘엔 금투저잖아, 금투저. 어릴 때부터 자기 왕이나 귀족이 자신의 아들들을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딱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 일반 사람 머리통으로는 쓸 수 없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딱 보면 다 이분이 돈이 많은지 뭐 없는지 모르지만은 모자를 딱 벗으면은 두상이 저거는 귀족의 두상이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인류의 진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를 낳을 때요, 아이가 머리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머리뼈가 다 붙지 않은 상태로 나와요. 말랑말랑하게. 그 상태에서 머리를 나무를 대고 감잖아요. 그럼 머리통이 변형이 와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뒤에 짱구 네. 뒤통수 만들어준다고 딱딱한데 안 누이고 그리고 머리 네. 자세를 예. 옆으로 눕히고 돌려. 그렇게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고요. 아예 머리를 나무를 딱 대고 칭칭 감아요. 애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뭐 왕이 된다는데. 할게요. 하겠지. 네. 사실 그 풍습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신라가 있었을 당시에 유라시아 초원은 흉노하고 훈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목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통을 자신들만의 특징으로 만드는 풍습이 있었어요. 결합이 돼요. 그래서 금관을 갖고 있는 자는 머리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뺏어가도 쓸 수 없게. 그러니까 신라가 왜 저러한 금관을 만들었냐? 이건 바로 유라시아에 널리 있는 샤만과 비슷한 종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몇천 킬로 떨어진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종교가 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라도 황금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함께 같이 온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오늘 정선수는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한 번에 맞추는 그 와이파이라는. 와이파이를 맞추다니. 어떻게 맞췄지? 예. 고고하게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신라 금관이 전 세계의 다른 금관과 다른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뭐죠? 아까 우리 그 권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었던 아, 그 옥 맞습니다. 예. 야, 오늘 잘 친다. 잘 친다. 정말 아주 우리 옥을 정말 좀 좋아하는데요. 신라 금관은요, 전 세계의 다른 금관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옥이 같이 결합됐어요. 신라 금관 장식으로 이렇게 굽은 옥들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너무나 흔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옥을 금관에 다는 나라는 신라밖에 없습니다. 왠지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하면 제 지금 기억 속에 네. 고구려 신라 백제 때 각각 특징이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 좀 더 섬세하고 화려하고 네.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고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삼국 다 독특한 그러한 자기만의 문화가 있는데요. 금관은 신라에서만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요, 신라만의 독창성을 넣은 것입니다. 자, 신라 입장에서 볼까요? 북부여라는 나라에서 부여, 저 북쪽에 부여, 고구려, 백제 이 세 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왕과 귀족들의 기원지가 같아요. 다 부여계통 사람들입니다. 예. 신라가 뒤늦게 성장하려니까 그 부여계통의 나라들과는 나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부여를 넘어서 더 북쪽에 있는 유라시아 초원의 가장 그 당시 첨단, 핫한 그러한 종교들, 황금 문화를 수입하고 그냥 수입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자신에게 맞게 결합시킨 거예요. 난 너희와 달라 하려고. 예, 나는 더 선진적 문화를 가지고 오지만 플러스 알파로 나는 우리들만의 것을 가미시켰다. 그래서 보여주셨던 다른 데의 금관보다 훨씬 아름답고 좀 수려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것은요, 물론 단순한 아름다움 그 이전에 이거는 국력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그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힘을 들이고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황금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네. 기술과 예술과 권력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모두 결합된 종합적인 바로 예술이 황금 문화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교수님 황금 이야기 하길래 이게 돈과 관련되니까 이제 관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역사적 가치 자체가 있네요. 네, 저희는 현재의 황금 덩어리만 떠올려요. 하지만 진정한 황금의 가치는 각 지역에 맞게 새롭게 매일매일 같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당시에 심지어 신라에서는요 카자흐스탄 쪽에서 만들어지는 황금을 직수입하기도 했어요. 직수입을 한다고요? 예, 저희도 요즘에 왜 무슨 해외 직구 많잖아요. 직구. 네. 네, 직구의 먼저도 역시 황금입니다. 어떻게 했지? 예, 신라의 게림로라는 지역 거기 길을 넓히다가 하나 작은 고분을 발굴했었어요. 남자 2명이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 둘요? 예, 파랑같이 어디 멀리 다녀오고 같이 죽었을 수 있는데, 전우일 수도 있고. 네, 전우였죠. 그거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의 그 허리에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어디에도 발견된 적이 없는 황금의 보검이 발견됩니다. 황금 보검이요? 예,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뭐지? 그래서 찾다 보니까는 황당하게도 카자흐스탄 북부 우랄 산맥 근처에서 약 100년 전에 발견된 황금 보검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직구한. 혹시 카피한 게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보고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너무 닮지 않았나요? 예. 이거는 실물은 딱 2개밖에 없고요. 네. 저 똑같이 생긴 보검의 그림이 중국 신강성 실크로드의 벽화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멀리 있는 건데 어쩌다가 나왔을까? 신기하죠. 그럼 혹시 이거 진짜 그 왕끼리 주고받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무덤은 왕의 무덤이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작은 남자 2명이 있는 크지 않은 무덤에서 나왔어요. 도굴꾼들이 죽었네요. 도굴꾼들이 도굴을 몇천 킬로의 도굴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받았는데 그 왕 거를 훔친 거죠. 제가 보기엔 왕의 손을 타는 것 같진 않아요. 왕의 것을 훔친 도굴꾼이 왕 옆에 그렇게 무덤을 묻힐 수 있을까요? 그렇겠네요. 예. 네. 추리 정말 못합니다. 네. 예. 이거 하나 가지고도요 영화도 만들 수도 있고요, 진짜요. 책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신라의 화랑이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활약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가장 탑급의 왕들만 쓸 수 있는 최고급의 보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최고급의 그런 황금 보검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쪽에서 누가 선물을 준다고 치면은 사신이 왔다고 치면은요 그 무덤에서 카자흐스탄의 유물들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칼 하나만 나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되는 그 보물은. 다른 건 다 신라 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 고고학자의 그 연구가 아니라 그냥 상상력을 한다면 이 사람이 사신으로 가서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뭐 선물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신라인들은 그 수천 킬로 지난 지역까지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게림로 보검은요 우리나라보다 유라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의 고고학자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신라는 저기 그 동쪽 끝에 있는 우리 작은 나라 아니야? 그렇지가 않고요. 유라시아의 찬란했었던 황금 문화의 가장 큰 종착역은 어디냐? 신라였다. 와, 멋있다. 네. 작은 나라만 아니었다. 네. 우리나라만의 작은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가장 큰 중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바로 이 보물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황금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나오네요. 그렇죠.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서쪽으로요? 네. 이라크. 저기 유럽까지 갔을 것 같아요. 유럽까지? 네, 유럽. 네. 예, 거의 섬나라까지 갔어요. 뭐지? 영국. 영국 정답입니다. 오. 흉노가 멸망하고 나중에 그 서기 4세기 때쯤에 유럽은 갑자기 난리가 나요. 우리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게르만족의 대이동? 네. 어. 배웠어요. 그게 사실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서요. 훈족 사람들이 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밀려간 사람들이 그냥 말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기마술, 전술, 또 하나 뭘 갖고 갔어요? 금기술? 그렇죠. 황금의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그러면은 동쪽은 신라예요. 서쪽으로는 현재의 독일, 스위스, 프랑스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섬으로까지 갑니다. 바로 영국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때 그 황금 특징은요. 황금을 만들고 그 황금의 빈틈에다가요. 보석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오, 예쁘다. 예, 빨간 저런 만호석이나 홍옥석 같은 걸 채워서 반짝거리는 색깔들을 나누죠. 자, 근데 그 오른쪽 거는요, 신라의 황금 예술이고요. 왼쪽 거는 유럽, 동유럽에서 발견된 황금 유물입니다. 비슷해요. 네. 이거는 바로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유럽에서도 이렇게 발달된 황금 예술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훈족의 황금 예술이 현재의 그 유럽에 발달된 황금 기술을 일깨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라에서 봤었던 수많은 그러한 다양한 유물들 거의 비슷한 게 유럽도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황금 고분 뭐가 있을까요? 황금 고분? 천마총? 아는 게 천마총밖에 대충. 없네요. 예, 천마총. 예. 자, 영국을 대표하는 황금 고분. 바로 그거는 서튼 후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이게 그 OTT 넷플릭스에서도요, 이걸 주제로 그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황금 고분이죠. 여기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영국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황금 문화였어요. 근데 이 황금 문화가 놀랍게도 유라시아 초원에서 간 것이었습니다. 혹시 영국 런던 가시면 꼭 가는 박물관 있죠? 그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이라고 하죠. 그런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영국 박물관은 건물하고 경비원 빼면은 영국제가 없다. 아, 다 밖에서 가져온 거다. 갖고 온 네. 거니까. 근데 유일하게 영국제로 채운 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서튼 후라는 발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발굴품이 바로 훈족, 유라시아 초원의 황금 문화로 만든 것이었어요. 예, 예쁜데요? 이쁘죠? 네. 근데 바로 이 기술의 기원이 유럽이 아니라 유라시아 초원이라는 것이죠. 유라시아 초원 황금 문화의 동쪽은 신라로, 서쪽은 영국으로. 어때요? 이렇게 황금이라는 것은요, 찬란함 뒤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요. 영국과 한국,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너무나 멀어 보이지만 우리 그들을 하나로 뭉치는 건 무엇입니까? 금이 이렇게. 바로 황금입니다. 어때요?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황금에가는 뭐 돈, 네. 부, 영광 이런 것을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황금은 좀 달라요. 저는 황금 보면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황금 이만큼 생기면 눈물 날 것 같긴 한데. 감격의 눈물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다른 뜻으로 나와요. 네. 왜냐면은 황금 인간도 있고요. 또 나중에 그 중국은 한나라 때 온 몸을 이렇게 옥 있죠, 옥과 그 금실로 꿰어서 온몸을 이렇게 덮어요. 갑옷처럼. 왜냐면은 그러면 기가 안 빠져가지고 사람이 안 죽는다라고 믿었나 봐요. 엄청 비쌌겠죠. 발굴하면은 사람은 간데 없고 남아있는 거는 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찬란한 황금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안타까운 운명을 함께 보는 것이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나 죽어서도 좀 잘 살라고 황금을 갖다가 막 같이 넣고 별 짓을 다 하지만 남는 건 무엇입니까? 황금만 남죠. 네. 영원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황금은 우리 문화의 교류를 보고 역사를 알려주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황금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와, 정말 고고학자한테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정말 신기한 방송입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다시 우리 선원들의 모습들이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이네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은혁 씨? 금은 영원하지만 나는 안 영원하니까 금을 빨리 현금화 시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이다. 야, 현실적이다. 나는 영원하지 않으니 빨리 현금화 시켜서 쓰고 죽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장님은 고고학자이시니까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탐나는 무덤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탐나는 무덤이 하면요. 가장 확실한 게 경주에 있는 고분들이죠. 거긴 다 도굴들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그 마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누가 도굴을 하는 걸 다 막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발굴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가장 좋은 발굴은 발굴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와. 발굴을 하는 순간 파괴가 됩니다. 저는 소원이 있다면요. 그러한 도굴되지 않은 고분을 파괴하지 않고 조그마한 나노 로봇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요. 복강경처럼. 나와서 그냥 한번 뭐가 있나 한번 보는 거는 제 소원이에요. 보고는 싶지만 이게 파괴되는 건 원치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정말 완벽한 기술이 나오면 몇천 년 뒤에라도요. 그때 또 발굴하면 되겠죠. 오늘 황금과 함께한 재미있는 고고학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장님 오늘 강의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네. 황금은 찬란해서 황금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전해주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 몰랐어요. 와. 그저 황금을 이렇게만 봤던 저희 반성합니다. 네. 저는 이때까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아유, 두 분은 오늘 어떻게 들었어요? 이 기록 이전의 것까지 오늘 알 수 있는 고고학에 대해서 사실 또 이만큼이나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걸 새로 알아가지고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 도움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욱 씨는 어떻습니까? 전 사실 오늘 금 얘기길래 네. 돈이 좀 되는 얘기인가 싶어서 좀 집중 많이 했는데 여튼 돈은 안 되는 거였던 것 같고 카메라 꺼지면 네. 좀 뒤에서 물어볼게요. 진짜 오늘 인욱 선수의 집중력이 사실 이렇게 쭉 높은 채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든 학생이거든요. 힘든 학생. 이름이 좋아서 워낙에. 와,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보물지도 속에 숨겨진 그 황금. 사실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그 황금에 얽혀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지식항해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항해를 떠나봐야죠.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